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6.3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대선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정 공백 우려도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 또 박원성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목소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반응까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네,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부대변인께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법리적인 내용은 차차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네. 좀 상징적인 내용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 어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정치 재판이다, 졸속 재판이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선 전에 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라는 이 결과를 내고 나면 사실 이 이후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네. 또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심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양측이 또 인정을 하지 못하면 또 다시 재상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이 심리조차도 대선 전의 결과가 나오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게 법조계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대법원이 알면서도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적인 혼란을 부추겼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5천만 국민들의 참정권에 대해서 저는 훼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속 재판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이 문서를 가져가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송부할 수 있는 것을 하루 만에 했고 평의도 9일 만에 2번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 번밖에 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전에 대법원의 판례를 적시를 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뒤집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1심에 있었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나 정치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한다고 사실상 승복하는 내용을 발표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심에서 좀 비틀려졌던 부분을 다시 정상 궤도로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법원의 상고심을 보면 철저하게 이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 판단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의 인식, 그러니까 피의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천착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듣고 판단하는 유권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이렇게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전에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즉 1심에서는 중형을 받았고요. 징역 1년의 중형을 네.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3심, 상급심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놔야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한 측면에서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되게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심이 이 어제 이제 보도 그 판결 의회에 보면 입장이 633 원칙은 강행 규정이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1심만 해도 6개월에 끝나야 되는데 26개월이 걸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저께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굉장히 정상화된 판단들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뭐 절차적인 문제가 남은 것이지 상고심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 피선거권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을 했고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어떤 형량도 1심에 비추어 보면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법조계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점을 상고심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법적인 정의가 지금은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측하셨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상 외의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상과는 좀 다른 판결이었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면서 결국 이제 국민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대법원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항소심 원심 판결을 존중해서 상고 기각을 하지 않겠나 이게 대체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고 대법원 스스로가 상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런 논란을 저는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예정이 됐고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634 원칙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도 강조하던데 강행 규정이지만 그게 늘 강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선거법 사건에서 634 원칙은 지켜지기보다 안 지켜진 적이 더 많았어요. 그 점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지켜본 이후에 대법원이 법과 증거에 기초해서 이 판결을 내려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서둘러 판결한 거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이게 불확실성을 제거한 게 아니고 불확실성을 더 키운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난 마당에 헌법 84조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커질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네. 물론 앞으로 남은 한 달 기간 내에 파기환송심이 끝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파기환송심 결정까지 내려진다면 더더욱 그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법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규범이지만 법치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규범이고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그보다는 어쨌든 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국민의 결정 이게 최상의 규범이고 최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런 점을 제가 보기에는 부정하거나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대법원 결정을 뭐 제도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절차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파기환송심 거치고 재상고 거치고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 일각에서는 뭐 사퇴하고 당에서 후보를 교체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당의 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당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그걸 뭐 쉽게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그걸 강제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네.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선거 구도나 여론이 크게 바뀔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대법원의 이런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도 동시에 증가하거든요. 그게 상쇄된다면 기존의 구도가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먼저 듣고 그다음에 네, 부대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 관련된 사안이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자격이 없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사퇴하는 게 정상이죠.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식을 안 밟고 있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은 그렇게 되고 비정상의 길로 가는 거고 어제 상고심에 이 발표가 난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더 앞서가고 있죠. 그런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이제 법원을 향해서 폭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라든가 네. 내란 행위라든가
이거는 사실 법치를 부정하는 얘기고 이 사법부의 판단을 불복하겠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데 이게 처음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좀 자세히 따져보시면 저희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탄핵 심판 경우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승복하겠다,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를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각되면은 뭐 유혈 사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불복이나 그다음에 어떤 폭동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2심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도 어떤 입장을 냈냐면 사법부의 그 2심 판결의 논리의 법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고심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복을 했습니다. 상고심을 보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무죄가 뒤집히고 이제 파기환송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는 사실상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이제 당선이 되면 이걸 뒤집겠다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지켜보면 되는 사안이다. 이거는 복잡하지가 않다. 그냥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 여기에 더 이상의 뭐 이야기가 붙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지금 내세우는 건 선택지 없는 거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의 항고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경선을 계속 갔을 것이고 그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다고 하면 저희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을 해서 저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네. 애초부터 부당한 검찰이 기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이라는 이 수천억이 오가는 이 비위 사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한 푼이라도 돈을 받았느냐, 비위 사실이 있느냐를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단 한 푼도 받은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위 사건의 본질을 내버려 두고 새길로 빠져가지고 사람을 아냐 모르냐, 협박을 느꼈냐 못 느꼈느냐 이걸 가지고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를 다음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민주당에는 선수 교체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제 파기환송에 대해서 야 민주당 너희들 이제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잖아요. 네. 저는 국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경청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4천억의 혈세가 들어가서 조기 대선이 열린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말았어야죠. 얼마 전에 있었던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때는 안 냈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명백하게 채널A 방송 나와서 밝혔습니다. 승복한다라고. 그리고 어제 조희대 대법관도 뭐 633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내용 주장이 이겁니다. 1심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잖아요. 26개월. 근데 중간에 판사가 사직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으로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어요. 근데 같은 해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보다 2년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이 23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 공직선거법에서 무슨 혜택을 받아가지고 결과가 늘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서울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 됐지 않습니까? 네. 6월 3일 대선 이전에 모든 절차를 뭐 다 서둘러서 압축적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고법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 법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한데 그거는 예외를 거듭해야 아마 가능한 정도일 거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서류가 고법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이 며칠 소요가 되고 네.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고 또 기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법률심이 아니고 사실심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의 그러면 기일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고인이 출석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사실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인을 내가 채택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재판부의 재량이고 또 이게 파기환송이 돼서 이제는 이 항소심 재판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양형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증인을 내가 채택하겠다. 이렇게 피고인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등등에 걸리는 시간을 종합했을 때 32일 남은 대선 전에 판결이 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중론인데 설사 판결이 난다 치고 예외를 거듭해서 그러면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상고 시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 있어요. 네. 재상고 기간 일주일, 그다음에 재상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일. 그걸 꽉 채워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만약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도저히 그 32일 이내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지금 대법원의 절차 진행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마치 이게 그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는 고법에 소송 절차 진행에 관해서 일정한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이제 그 항소심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대법원이 그 소송 지휘권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제 사건 배당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의 사건이 배당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게 물리적으로 6.3 대선 이전에 서울 고법의 판단이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이제 이 이슈가 소위 말해서 ING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어디까지 두고 해석을 할 거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가장 뜨거울 것 같은데 대변인님. 일단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구분해서 얘기하듯이 소추라는 의미는 소의 제기로 의미를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소가 제기돼 가지고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어도 이 불소추 특권의 적용에 벗어난다. 그 재판은 진행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심이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이 거기에 대해서 당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는데 거기에 당선 이후에 그런 2심에 대해서 판결이 났다. 그럼 이제 적용을 받는 것이죠.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려와야 되죠. 이게 무효가 되니까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 내려오려고 또 그 안에 또 뭔가 수를 또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또다시 혼란이 벌어지는 거고 문제는 이게 재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공직선거법이 지금 이제 결론을 향해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고 나머지 재판 더 있습니다. 이것들이 임기 내내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혼란을 한쪽에서는 이런 이제 혼란이 일단은 예비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쓸 겁니다. 지금 입법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의 물리력으로 처리한 입법들이 다 당리당략적인 입법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자기네가 필요해서 당장 하는 부분들 법안 소위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임기연장법도 그런 거고요. 헌법에서 분명히 6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막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난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히 커지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불편함도 상당히 커질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결국은 이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봐요. 즉 이런 후보를 결국 뽑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마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이제 기소된 것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논리 대변인. 근데 뭐 그런 법적 논쟁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가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의 변호사화가 될 정도로 이 사건에서 잘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 지지가 이어져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국민의 뜻을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이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사실 당시에는 이런 입법 미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환과 내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게 이게 취지인 거예요.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의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보면 네. 이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죄를 범하여 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은 무효이다. 여기서 당해 선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바로 문제된 발언은 2015년과 2022년의 발언이고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에 한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네. 화성시장 사례가 있습니다. 이 화성시장이 2010년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초선을 진행하는 4년 내내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을 합니다. 피선거권은 있으니까. 네. 근데 도전을 해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선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2010년에 그 공직선거법이 당선 무효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간에 대통령이 그만둬야 된다면 이분도 그만뒀어야죠. 하지만 2014년에 당선된 것은 당의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두고 볼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됐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구나 판단을 해서 지지를 철회하시는 유권자도 생길 것이고 또 반면에 대법원이 무리하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를 하시는 분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저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사전적으로 소추만 보면 기소행위잖아요. 이거만 본다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소추의 범위를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재판 전체로 본다면 또 반대의 해석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추는 기소라는 주장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재판까지를 포함한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네. 때문에 이게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해석의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거다. 그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든 아니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84조에 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규정 이전에 만약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국민의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제1 가치, 제1 원칙이 있다면 그건 국민주권주의예요.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의 그런 의사가 총합된 게 선거고 그걸 통해서 이 당선된 그런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총의가 모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헌법의 제일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84조의 저 조항을 가지고서 당선된 대통령의 무슨 임기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구체적인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해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 헌법의 여러 원칙들, 경합하는 여러 원칙들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 주권의 원칙이 제1의 원칙이라는 점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 당의 선거에 한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 직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직선거법에 또 다른 조항이 있어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포함해서
그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취임했거나 임명받은 직에서 퇴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상의 논란을 낳는 거고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당의 선거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에서 퇴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해서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인데 아마도 이제 공직선거법에 당의 선거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설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지난 선거에 있어서 그건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형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사후적으로 따르는 헌법적 법률적 논란들이 그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킬 만한 것인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022년 9월 27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공개 변론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 소추의 범위에 공소유지가 포함되냐라고 그래요.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소만 되는 거냐, 이 공소유지라는 것이 재판 전체 또 포함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대변인님. 그 취지 아까 전에 헌법 84조의 취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안정성을 이야기한 취지가 있죠. 네. 있는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동안 이게 논란이 안 됐던 거는 이런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당연히 못 나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뒤엎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상태로 헌법이 원래 만들었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안 나와야 되는 선거예요. 기존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외적인 경우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헌법의 역사나 흐름, 지금까지 정치사가 겪어왔던 걸 보면은 이건 명확히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헌법이 그런 문제는 정당의 공직 후보에 대한 추천 기능에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 기능에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기소만 돼도 예를 들어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이 선택인 겁니다. 저런 어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직 후보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추천한다라고 해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추천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에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저런 헌법 84조의 조항을 가지고서 이를테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의 뭐 임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재판을 강행하는 게 맞느냐. 저는 우리 헌법의 어떤 원리에 비추어봐도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한덕수 이제 전 국무총리가 되겠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핵심적인 것만 전해드리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취임 첫 해 개헌을 하겠다라는 안도 내놨습니다. 일단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 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이건 의원님께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사상 초유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의 총사령탑이 돼야 될 총리가 명분도 없이 이렇게 직을 중간에 사임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인 일이 아닌데다가 지금 이분 이제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선택되면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뭐 빅텐트 이런 이름으로. 근데 일종의 이제 무임승차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다른 후보들은 한 10여 명 이렇게 출마해서 1차 예선부터 2차, 3차 이렇게 거쳐가지고 최종 후보가 되고 최종 후보가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지위를 갖게 되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당무 우선 권한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에 조금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뭐 한덕수 추대론 혹은 단일화론 이런 거에 떠밀려서 만약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자를 양보하는 꼴이 된다면 그거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깃발 내리는 그 순간에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염치가 없고 어제 제가 출마선을 쭉 들어봤는데 이번 말씀은 국가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고
그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자임이 있는 데다가 네. 이 길밖에 없다면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여론조사 나온 거 보세요. 저분 출마하는 거 반대 여론이 뭐 70%, 60%.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길밖에 없지 않고 만약 이 부득이하게 총리직을 그만두시겠다면 그냥 집에 가셔라. 라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인데 도대체 출마 명분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아무리 뭐 기회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처럼 국정을 맡겨달라는 큰 선거에 있어서 명분 없는 출마가 성공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한덕수 총리가 관직에는 오래 계셨지만 정치를 안 해봐서 이 정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또 한덕수 이제 후보를 전 국무총리 앞까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또 많이 달라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토론 과정에서는 뭐 단일화 여지를 열어놓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와 전 총리죠. 그 네. 부분과 이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된 이후에 판단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당선자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나는 이제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하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 논의도 실종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 한국이 이뤄놓은 게 상당히 크다. 이분이 공직을 한 50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산업화, 민주화를 다 본 분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G10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치고 나가지 않으면 뒤로 낙오된다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 위기의식이 지금 어떤 상황, 전 세계적인 경제전쟁이나 국내 어떤 정치에서의 그 극단의 대립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낙오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좀 느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오시는 거고 그런 명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동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희 이제 국민의힘이 열세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인 거는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체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국정 마비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하다. 또 한 번 그런 사태로 갔을 경우에 국가가 뒤로 후퇴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선에 승리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열세인 상황에서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2심 끝나고 3심 이재명 후보의 3심 결과에 따라서 여론의 판단은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급격한 변침은 당분간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 좀 후퇴하는 부분은 나타나겠지만 네. 그렇다고 급하게 이렇게 뒤바뀌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급변하게 뒤바뀌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예측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단일화의 길은 계속 열어두고 갈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좀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님께서 이 명분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대통령을 꿈꿀 수 있고 누구나 대통령의 자격만 된다면 출마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냐?
충분한 준비가 되었냐, 그리고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많이 모았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마지막 함께할 사람들이 왜 중요한 거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쓰기가 어렵고 가까운 인맥관계, 네트워크로 사실 내각이라든지 정부의 주요 인사를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당에서 훈련이 되면서 여러 검증을 거친 사람들은 이 본인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정당의 집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에 있어서 네. 그 정당이 같이 함께 오고 정당의 철학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입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민주정부라고 하고 뭐 보수정부라고 하고 하는 거지 이 개인의 정부가 아닌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분이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김문수 후보도 스펙은 비슷하지만 이분이 갑자기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랜 공직 생활을 해서 주어진 소명에 있어서는 잘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치인은 DNA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파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버티는 힘이 있는가가 사실 지도자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적합한 분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검증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스케줄상 네. 한 달 딱 남았고 10일, 11일이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거고 그 안에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지금 경선 치르는 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후보들끼리 어떤 합의를 거쳐서 단일화가 이제 될지 여부를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건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건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고 네. 내일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5월 3일부터 10일까지 한 7일 정도의 기간이 남게 되죠. 굉장히 촉박한 건 맞는데 일단 단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얘기들은 일단 좀 당내에서 많이들 거론이 됐고 공론화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이제 소통인데 소통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또 가교 역할을 해주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한덕수 총리와 전 총리와 지금 어떤 그 쪽방촌 방문을 하고 네. 그래서 서울시의 그 약자와의 동행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비전을 좀 공유를 하고 또 오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인사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그런 역할을 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의 어떤 역할들이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단일화는 촉박한 시일에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 MBS의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9%, 이제 이런 순서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앞으로 뭐 단일화 과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이 여론조사의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는 부분이죠, 의원님. 저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불러올 나비 효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저 효과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쉬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내란 정권의 3년 동안의 유일한 총리였고 12월 3일 날 밤에 이분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무슨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탄핵 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려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고 버티다가 본인이 탄핵됐어요. 네. 물론 이제 탄핵할 만한 사유 정도는 아니다 해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헌재 구성을 바꾸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헌재에 네. 의해서. 결국 이분은 그 내란 정권의 충실한 2인자였다. 이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본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뭐 경쟁이 중요하고 통상, 외교 이런 데 강점이 있는 한덕수가 적임자다. 그렇게 본인이나 그 국민의힘에 주장하면 네. 국민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나요? 이게 저는 착각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분도 이제 50년 동안 관직에 계시면서 정치권을 가까이에서 봤고 경험했고 관찰을 했죠. 그러나 그거는 간접적으로 이 보고 경험하고 관찰한 거지 본인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전혀 다른 일입니다. 과거에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상대당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갖고도 결국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그분들이 관료였기 때문에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이 정치의 세계에 들어와서 검증이 시작되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검증할 만한 기간이 없다, 짧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사례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정보가 많고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언론만이 아니고 검증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면 쉽지 않겠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고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그건 흡수하지 뭐 한덕수 총리에게 그 호락호락하게 후보직을 내줄 생각이 없는 네. 것 같고 그게 국민의힘 내부적 분란 요인이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공당이 집권도 여러 차례 했던 정당이 자기 후보를 선출해 놓고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를 당 안에서부터 강요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당은 간판 내리는 겁니다. 네. 그건 정당 정치의 본령에 맞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세 분이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아서 일단 반 이재명이라는 빅텐트의 파괴력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당에서 그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런 입장을 강하게 처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 자율에 의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42%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보들을 다 합치면 한 28에서 3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아직 격차는 이제 단단하게 커져 있습니다. 한 12% 격차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법 리스크로가 이제 확실하게 그러니까 상고심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도층에서는 좀 이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도층 같은 경우에 보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30% 후반대에 있다가 약간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게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상고심이 확실하게 어떤 판단을 내려줬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돌아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하락 요인이 이재명 후보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후보들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범여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일화를 통해서 좀 합쳐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보수층 아니면 범보수층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투표장으로 나올 것 같다. 그동안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좀 낙담한 부분이 커요.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이 낙담하고 좀 무기력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수층이나 범여권 쪽에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42에서 30요 사이에서 격차는 네.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 격차가 좁혀지다 보면은 만약에 오차 범위에 근접하게 되면은 이거는 알 수 없는 싸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 마지막. 그러니까 뭐 언제나 대선은 51대 49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선도 항상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파기환송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봐야 알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빠져나간 지지층도 있지만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들어오는 저는 지지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는 매기 효과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말씀 주셨지만 범보수층의 투표 의지는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네 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후보에게 조금 지지율을 더 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상계엄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은 찍을 수가 없지만 그런다고 해도 민주당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층으로 돌아가거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저는 이 표가 다시 좀 결집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구도가 겉으로 볼륨은 커지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단일화를 두고 서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주의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도 더 겸손한 자세로 나가면 저는 재밌는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사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불행한 정치를 겪고 있는 국민이 또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